네, 여기 광화문 앞을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양고은입니다. 예, 지금 이곳에서는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는 환수복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발걸음 잠시 멈추셔서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서명도 함께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그 복지는 간단합니다. 환수 없이 복지 없다. 즉 환수를 통한 그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99% 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그 복지의 방법입니다. 환수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복지를 실현할 때 이야기하는 게 징세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복지의 재원으로 쓰자라는 게 징세복지인데요. 이러한 징세복지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민에게 돌아갔어야 되는 99%에 해당하는 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되는 그 재원들이 지금 1% 반민 세력들에게 부당하게 귀속되어 있는데 그 귀속되어 있는 그 돈들을 모두 다 환수해서 그 재원들을 모두 다 환수해서 복지의 재원으로 쓰자, 그러니까 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쓰자라고 하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환수복지당은 강령상 5개의 환수대상 그리고 5개 환수대상, 5개 복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5개 환수대상은 첫 번째 권력형 비리 오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 세 번째 반민 재벌자본 환수, 네 번째 반민 외국자본 환수, 다섯 번째 외국군 기지 환수. 이 5가지 환수 대상을 그 당영상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환수를 통해서 5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교육과 의료의 무상화, 그리고 부동산의 공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부채 청산, 이렇게 5가지를 5대 복지 실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환수복지당은 이러한 환수복지를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고요.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이 환수복지를 실현하자라는 게 바로 이 환수복지당이 현재 그 환수복지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환수복지당이 지금 창당준비위원회로서 아직 정식적인 정당은 아니지만 지금 당원 모집 사업을 통해서 정식적인 정당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정식적인 정당으로 출범을 한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이야말로 이 정치 권력의 원래는 담당자이자 그 주인으로서 그 국민들의 힘으로 이 환수복지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 환수복지를 달성하는 그 방식과 그리고 실현 방안입니다. 그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은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환수복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부터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 그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캠페인에도 함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된다면 실제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그 현실화를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수복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환수복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당명을 지을 때부터 우리는 정말 그 시민들에게 99%의 민에게 선명하게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자. 그리고 정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다른 정당과는 달리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모호한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들이 듣기에 이 정당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구나 라는 명확한 그런 그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당명 또한 환수복지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당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환수복지당을 말 그대로 환수를 통해 복지를 하자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출범을 할 당이고요. 그리고 이 환수복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리고 민들의 복지를 오로지 민의 복지만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이 당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러한 정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이 선명하고 그리고 민의 복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정당, 이 정당이 실제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되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당준비위원회로서 다른 정당에 비해서 힘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확신성 있게 환수복지에 대해서 그 환수복지당에 대해서 확신성 있게 이제 지지하거나 확신성 있게 함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선명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민의 경제와 복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당을 만들고 운영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단순히 환수복지당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99%의 민을 너무나도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면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 이 사회적 구조로 인해 발생한 모순들, 이 모순들이 해결하지 않는 한 90%의 민의 생활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9%에 해당하는 민들을 모두가 다 그 경제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 해결하기 위해 민들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가 되어서 정치 권력을 하나하나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지지율이 약 25%에 해당할 정도로 원내 3당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시장과 토리노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 시장으로서 그 실제 그 시에서 그 복지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복지 분야 해결 그리고 정책적인 선명하고 정책적인 그러한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당선이 된 대표적인 그런 여성 시장들입니다. 이 오성운동이야말로 사실 그 이탈리아 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정책을 가지고 처음에 출범을 했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실제 그 원내에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 오성운동에서 이야기하는 뭐 공공수도라든지 지속적인 이동성, 개발, 접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주의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실정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실정에는 맞지 않은 그러한 의제들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99%의 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공공수도라든지 생태라든지 뭐 접속 가능성,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근본적 혁신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민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에서 이야기하는 오성운동이 우리의 실정과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공통성을 한 가지 들자면 이 오성운동이 5가지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선명하게 민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99%의 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실제 이탈리아에서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고 그 목소리가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그 99% 민의 복지만을 최종 목적으로 하면서 그 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그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환수복지당이야말로 결국에는 이 99% 민들을 위한 당, 99%의 민의 이해와 요구와 일치하는 정당, 그리고 그 99%의 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수복지당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실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과 동시에 지금 옆에서는 환수복지 실현을 위한 그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수복지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복지라고 하면 환수복지가 아니라 증세복지가 더욱더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증세복지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부터 그리고 진보적인 성격의 정당까지 모두가 다 복지는 증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나 되냐.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그 말이 당연히 그 개혁 진보 세력들에게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증세는 하고 복지는 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있는 복지도 축소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바로 담배값 인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담배를 주로 태우는 그러한 계층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99%의 민의 세력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99%의 민들이 대부분의 민들이 피는 이 담배값을 거의 막 두 배 이상으로 인상을 시킴으로써 그렇게 인상된 그 비용들 전부 다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출범을 했을 때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 복지의 방안으로 노인복지라든지 공공복지 그리고 의료복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거 당연히 지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들 다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청년수당과 관련한 청년복지마저도 보건복지들을 앞세워서 그 복지를 오히려 취하시키는, 직권 취하시키는 그러한 행태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하였으나, 담배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증세, 무자비한 증세는 하였으나 반면에 오히려 복지는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부터 그리고 진보적인 성격의 정당까지 모두가 다 증세복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 박근혜 그 정부 하에서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100%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게 100% 거짓일 것이다 라는 것도 모두가 다 짐작하고 있었고, 그 짐작대로 말 그대로 100% 거짓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세복지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증세복지는 저는 정확히 기만적인 정책이다라고 확실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세복지의 본질은 결국에는 그 99% 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의 일부를 복지의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99%의 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증세복지는 본질적으로 99% 민들에게 걷어들이 그 돈들이 100% 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민들은 사실은 그 복지뿐만 아니라 반민 세력이 가지고 간 재원들 또한 모두 다 원래는 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복지 재원은 당연히 1% 반민 세력으로부터, 반민 세력의 검은 돈을 환수하는 것으로부터 복지의 재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 반민 세력으로부터 검은 돈을 환수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그 복지 재원을 통해서 99%의 민의 세력의 민들의 복지를, 참다운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그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환수라는 방법과 그 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이거를 바로 환수복지당은 유일한 그 복지 실현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환수복지당은 5가지 환수 대상을 통해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형 비리 5적의 전재산 환수, 그리고 친일파의 전재산 환수, 그리고 반민 재벌자본 환수, 반민 외국자본 환수, 그리고 외국분 기지 환수, 이 5가지 그 환수 대상을 통해서 그 검은 돈을 환수하여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5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두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 세 번째, 교육과 의료 무상화, 그 네 번째, 부동산의 공동성 일반화, 5번째, 구조적 부채 청산, 이 5가지를 복지 실현의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환수복지당은 이렇게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은 과거에 이제 전쟁도 겪었고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환수복지를 이야기하면은 마치
이게 지금 뭐 공산당 이야기하는 거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들어보지도 않고 저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빨갱이라고 매도하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매도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환수복지 하려면 독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 오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복지당은 이 환수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 환수복지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제도적 방법으로 이 환수복지를 달성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범국민 환수운동을 통해서 이 범국민적인 그 하나의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행동도 하나로 모아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제정된 환수복지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회 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건설을 하고, 이 국회 내 건설되는 환수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환수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모조리 다 환수를 하고 그 환수된 금액으로 이제 실질적인 민을 위한 복지를 시행하자.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복지의 한 방안입니다. 즉 환수복지당은 많은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이 사회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독재를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해서 그 제도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환수복지를 시행시키자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환수복지당은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기본질서,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질서를 자유민주 기본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의적 지배, 그리고 폭력적 지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 복지를 보장하며, 그리고 그 국민주권, 그리고 그 상대당, 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반대당에 대한 그 활동의 자유, 그리고 정당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 그리고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환수복지당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이 개념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환수복지야말로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대안이구나 라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수복지야말로 그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재산을 환수해서 99%의 민의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99%의 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99%의 그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가 시행이 돼야만이, 제대로 된 복지가 시행이 돼야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민들의 그 인격권과 생명권,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도이면서,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자유와 평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환수복지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환수복지야말로 정말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대안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환수복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환수복지당의 당원들과 일부 사람들만 이것을 주장한다고 절대 이 환수복지가 실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수복지가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이 환수복지야말로 진정한 길이면서도 지름길이라는 거,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방향으로 그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수복지가 아닌 증세복지를 비롯한 다른 복지의 여러 가지 복지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은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의 복지를 실질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래 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그 돈을 모두 다 움켜쥐고 있는, 재원을 모두 다 움켜쥐고 있는 1%의 반민 세력의 검은 돈을 모두 다 환수해서 99%의 민의 세력이 민의 복지에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환수복지의 이 방법이야말로 그 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 확신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는 환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서명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서명뿐만 아니라 환수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내용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명뿐만 아니라 캠페인, 1인 시위 등등 많은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는데요. 그 실천들에도 관심 갖고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어서 함께 활동을 한다면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는 거를 하루라도 더욱더 앞당겨서 이 99%의 민의 진정한 복지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환수복지당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은 천천히 살펴보니 오히려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나 단체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근거로 내는 이야기는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항상 근거로,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기본질서다 보니 이거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서는 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과 단체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해산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세력이 누구였는가를 보니까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정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그 관건 금권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부입니다. 국민주권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은 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그 권력을 이양하고 국민주권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그 권력이 그 권력을 중심으로 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그 정부를 감시하는 것,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순환적으로 정권이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이명박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4,500만 건의 그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을 대동한 4,500만 건의 그 부정선거 댓글이 있었고,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로 대변될 수 있는 금권, 관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권, 관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로 인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식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야말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정통성 없이 선출된 정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만행들 또한 정말 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에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에 물에 빠진 그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민간인 잠수사나 민간인들이 그 세월호 선박에 다가가는 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는 그러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 수하에 있는 그 권력들, 공권력들의 행태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진짜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의 그 한맺힌 절규와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졌던 그 세월호 유족들의 그 집회, 지금도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뒤에 있었고 그 앞장서서 여기 주변에 있는 그 종로서 경찰들을 비롯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 공권력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마치 개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면서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그러한 행태들을 벌여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국민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더 존중하는 그러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야말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철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자의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그리고 폭력적 지배를 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 말씀드린 그 세월호 유족에 대한 탄압 그리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살인적인 물대포와 그 발암물질을 국민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집회를 탄압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 폭력적 지배가 없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절대적인 세력은 바로 박근혜 정부이고, 그래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를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퇴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내용만 놓고 봐도 헌법상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 기본질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내용만 놓고 봐도 박근혜 정부는 퇴진해야만이 마땅한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러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이 환수복지라는 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그 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실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환수복지 특별법을 바탕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신설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옆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서명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이 실제 여기 지나다니시는 99%의 민을 위한 복지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 하에서도 환수복지는 가능하지만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퇴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 기본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오히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훼손되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여러 세력들과 단체들을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잘못된 정부에 저항하고 그 정부의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항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되는 저항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제기된 문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서도 당연히 합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반대되는 세력이나 혹은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탄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바로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절대적인 세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옆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의 한 일환으로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수복지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99%의 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99%의 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99% 민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이곳에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돼야만이 이 복지 실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서명 용지에 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복지를 실현하자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함께 해나간다면 실제 이 환수복지라는 게 현실화될 수 있고 그게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환수 대상은
환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력형 비리 오적에 대한 전 재산을 환수한다. 두 번째,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반민 재벌 자본을 환수한다. 네 번째, 반민 외국 자본을 환수한다. 다섯 번째, 외국군 기지를 환수한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환수 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환수 대상을 환수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재원으로 다섯 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복지 실현은 첫 번째, 모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두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세 번째,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한다. 네 번째, 주택을 공동화한다. 다섯 번째, 구조적 부채를 청산한다. 이 다섯 가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99% 민들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면서도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다섯 가지 환수 대상을 통해서 다섯 가지 환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것을 지금 최종적인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적 방법을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금의 방법은 어쩌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하나의 뜻과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로 모아진 뜻을 바탕으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환수복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바탕으로 실제 환수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서 그렇게 환수한 재원으로 다섯 가지 복지를 실현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 특별법과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 환수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이 환수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참여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수복지당은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네,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개민수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의 숫자대로 땅을 나눠서 땅을 분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은 실제 고려 말에 고려말 99%의 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실제 죽기도 하는 그 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정치 철학입니다. 정도전의 이 정치 철학은 그 고려말 정말 하루에 밥 2숟가락밖에 먹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의 90%의 쌀이 수탈당하고 10%만 오로지 남은 10% 가지고 하루에 2숟가락씩 밥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처참한 그 민의 삶을 혁신하고 그 민의 삶을 혁신하면서 그 민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입니다. 이러한 정도전의 개민수전 사상을 환수복지당은 계승하고 있습니다. 즉 환수복지란 21세기 개민수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개민수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고려 말 권문세족을 비롯한 1% 반민 세력의 토지를 모두 다 환수해야만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환수해서 99% 민의 세력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1%의 반민 세력으로부터 반민 세력의 그 검은 돈을 환수해서 99% 민의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가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건강하게 노동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99% 민에게 이 국가의 재원이 복지라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실현시키자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서서 환수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1,000원이나 2,000원을 말도 없이 가져가면, 혹은 10,000원이나 20,000원을 말도 없이 가져가면 너무나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 20,000원 혹은 1,000원, 2,000원을 내 몰래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것이 매우 분노스러운 그런 화가 나는 일이라면,
그 못지않게 더욱 화가 나는 게 바로 이 국가 권력이 교묘하게 민들에게 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지금도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그 세금이 그 민의 복지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래 이런 거니까 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말 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정책적 대안, 그 정책적 대안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들은 어디에 한 곳에 기댈 데도 없었고 더 기대서 함께 목소리를 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분노를 삭히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단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당을 만들고 준비위원회를 띄웠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99%의 민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말 국가로부터 무자비하게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니는 직장과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 은행이라든지 기업들 등등에서 만들어 놓은 부당한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많은 자본들이 많은 돈들이 호주머니에서 그 쌈짓돈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당함을 개인적으로만 삭히고 있고 정말 열심히 다 함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과연 대안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수복지당은 정확하게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99%의 민을 위한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99%의 민의 세금으로 살찌워졌고 그리고 탈시를 통해 비대해진 1% 반민 세력의 그 자본을 환수해서 그들의 자본을 환수해서 그거를 복지의 재원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그 복지는 당연히 99% 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정책적 대안이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보강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이 길을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함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환수복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회 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 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이 환수복지가 법적 제도적인 그런 보호를 받고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진짜 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다니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만이 실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건설해서 그거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한 환수와 복지, 환수를 하고 복지를 한다.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만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정치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선순환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말 민을 위한 복지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36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민을 위한 복지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오히려 1%의 반민 세력에게 많은 재원들이 계속 몰렸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대한민국 민들을 위한 복지를 시행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홍콩의 예를 들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범들을 처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 기구인 염정공서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염정공서라는 기구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고 무기 휴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있는 그러한 국가 조직이 바로 홍콩의 염정공서입니다.
물론 이 홍콩의 영정 공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 한계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영정 공서 같은 국가기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홍콩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홍콩에 있는 부패방지 기구가 왜 우리나라에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부패방지 기구를 건설함으로써 부패를 저지른 권력형 비리범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그들을 모두 다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초부터 해방 이후부터 계속 권력형 비리가 막연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권력형 비리, 그리고 그 권력형 비리를 축제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23조 원입니다. 이 23조 원이라는 돈을 단군 이래, 유사 이래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개인 재산으로,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통해 개인 재산으로 축제한 그런 정치 권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재산 축제 정도로만 봤을 때는 정말 특대형 범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대형 범죄자가 아직까지도 법적 처벌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과 기자들까지 모아놓고 나도 못했지만 박근혜는 더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 지금의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현실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수라는 방법을 통해 이명박의 그 23조 원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오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하고, 그리고 그 환수한 재원을 바탕으로 민의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옆에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환수복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을 지나다니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환수를 통한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실제 이 99% 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99%의 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참여는 옆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미대사관 옆에서는 그 환수복지단 당원들이 24시간 동안 릴레이 철야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야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시위도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범국민 환수복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환수복지당의 당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정말 전국적으로 이제 쭉 펼치고, 그렇게 전국적인 그 국민들의 그 뜻을 하나로 모으고,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행동을 하나로 모은다면 실제 그 환수복지 특별법 제정 가능하고요. 그 환수복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신설 또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법 제정과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건설을 통해서 이 환수를 통한 복지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 이렇게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바로 99% 민의 행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환수복지당은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고요. 그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하위 50%가 전체 재산의 채 2%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위 50%가 전체 재산의 2%도 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좀 되게 충격적인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이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인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 2년 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은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 250만 원은 필요한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은 180만 원이다. 그러면 그 250만 원에 그 180만 원까지 그 격차가 바로 결국에는
그 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합당한 그 금액이 합당한 그 돈이 결국에 1%의 반민 세력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에 필요한 그 임금인 한 달에 25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180만 원 정도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수천만 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나옵니다. 사회에. 그렇게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로 받은 그 빚을 지고 사회에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해도 이 빚을 갚기가 빠듯한데 문제는 바로 취업하기도 힘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80%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이 땅의 99% 민의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하루에 농민 1인당 그 농가 부채가 2,7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하루 평균 3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뿐만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구조적 부채에 시달리고, 그리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앞날이 깜깜하고 그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 이러한 현실들이 바로 그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99%의 민의 세력들을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현실이 단적인 사례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그 고층 건물에서 아이들을 먼저 떨어뜨리고 자기 한 몸까지 투신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답지 않게 비인간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야말로 바로 생지옥이지 무엇이 생지옥이겠습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 99%의 민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1%의 반민 세력들이 99%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재원을 모두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 반민 세력으로부터 재원을 환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해서 99% 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99% 민들에게 복지라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 이 방법이야말로 유일하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생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99%의 민들이 그나마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디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수복지당은 5가지 환수를 통해 환수를 근본 동력으로 삼는다라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권력형 비리 오적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 오적이라고 하면 박정희, 박근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이 권력형 비리 오적을 비롯한 그 친인척의 전재산 환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형 비리범들이 이 다섯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5세력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지금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의 최측근이 오병호만 놓고 봐도 얼마나 무지막지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권력형 비리 범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원세훈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형 비리범들은 이 5세력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세력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형 비리의 이 뿌리면서도 몸통이 바로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 쿠데타와 학살, 부패의 상징이 이 권력형 비리 오적과 그 친인척의 전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그 환수 대상입니다. 이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하면 약 31조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 31조 원이라는 재원은 그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23조 원,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 5조 5천억 원과 일가 재산 환수, 그리고 전두환의 비자금과 추징금 1조 565억 원과 거기에 더해서 전두환의 전 재산이 29만 1,000원을 현재 가치 수십조로 환산해서 환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노태우의 비자금 5,200억 원 환수, 그리고 김영삼의 비자금 9,200억 원을 환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만 합산을 했을 때 나온
계산이 바로 31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조 원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조 원의 환수 그 금액 중에서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명박 재산 환수입니다. 자, 이명박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명박의 사자방으로 이명박이 사자방 비리를 통해서 마련한 자신 그 권력형 비리 그 자금이 바로 23조 원인데 이 23조 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사 이래 최대 그 권력형 비리 자금입니다. 이게 유사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자금. 말 그대로 이명박은 마치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말 그대로 그 국민에게 빨대를 꽂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에게 빨대 꽂아서 기생충 마냥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원을 쪽쪽 빨아먹은 게 바로 이명박입니다. 자, 이명박이 가지고 간 그 23조 원 먼저 우선적으로 환수를 해야만이 이 권력형 비리 오적의 다른 재산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사일에 가장 많은 권력형 비리 자금을 축제하고 있는 이명박의 이 23조 원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온갖 금권 당권 부정선거로 당선돼 전통성도 없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 당선돼 박근혜 정부를 당선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대대적인 그 지원을 한 그 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가 후보 시절 박근혜가 후보 시절 이때 그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명박과 박근혜가 비공식적으로 독대를 합니다. 그 누구도 함께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단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당연히 단둘이 만났으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왕이 누구를 만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사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독단적으로 쓰이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장치가 바로 사관이 계속 다니면서 그걸 다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와 독대를 한 사실에 대해서 추측만 있을 뿐이고 그 둘이 독대한 이후에 결과물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조선시대보다 못한 지금 정치 구조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렇게 독대를 하고 난 직후에 박근혜가 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이명박의 지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냥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가 후보로서 그냥 활동을 하게끔 그냥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입장으로 뭔가 지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알다시피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튼 그럴 수야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대동해서 4,500만 건, 공개된 것만 4,500만 건이라는 무지하게 많은 그런 불법적인 그런 정치 공작이 있었고,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라고 대변되는 금권 부정선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권 부정선거야 사실 대대적으로 부정이한 정권들이 항상 금권 부정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창출되는 과정을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는 강한 확신이 없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가기관이 한 후보에게 어떻게 몰아주기식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고 몰아주기식으로 불법적인 선거 지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덜컥 문재인이 당시에 대통령이 됐다면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는 어떻게 하려고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굉장히 확신성 있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확신성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당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를 정말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 행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선거 행태를 통해서 박근혜가 말 그대로 권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권력에서도 박근혜를 확신성 있게 지지하고 불법적인 그런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왜 박근혜를 그렇게 지지했을까요? 과연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으로서의 의리를 바탕으로, 순수한 의리를 바탕으로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그렇게 지지했겠습니까?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극우 보수 정당에서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의리가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정당의 후보를 지지를 했겠냐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정한 비리를 통해서 공개된 것만 23조 원이라는 돈을 자기의 비리 자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그 비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다음 때 정부가 이명박의 궁리에 맞는 정부가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커넥션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박근혜가 나랑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나를 건들지 않겠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 박근혜의 약점을 주고 박근혜하고의 적극적인 정치적 커넥션을 통해서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당선시켜 줄 테니 너는 나의 이 비리 자금을 건들지 말아라, 내가 그 임기 기간 동안, 이명박 임기 기간 동안, 그 5년 임기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너는 눈 감아라 라는 그런 정치적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래가 성사가 됐다라는 게 바로 합리적 의혹입니다.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이 가지고 있는 그 비리자금 23조 원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유사일의 최대 권력형 비리 범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범이며 권력형 비리로 인해서 착복한 돈이기 때문에 그 정치 비리 자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청와대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그 부정의한 정도, 지금의 민들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대대적으로 일조한 그러한 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야말로 재산을 1차적으로 환수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명박은 철저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재산 모두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수된 재산 당연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통받았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 피폐하게 탄압받고 있는 이 99% 민들의 복지의 재원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한국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환수복지당은 그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라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를 통해서 99% 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 실현을 통해서 민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첫걸음으로 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수복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옆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광화문 KT 앞을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께서 이 서명운동에 관심 갖고 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이 환수복지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더욱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그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생소한 이 환수복지라는 이 화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이 99%,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 99%의 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환수를 통한 복지만이 길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함께 나가신다면 이 환수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앞당기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권력형 비리 오적에 그 재산을 환수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이명박 정권의 그 재산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명박의 그 비리자금, 그 23조 원이라는 비리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박정희/박근혜의 4대 강탈 재산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원과 그 일가 재산 또한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환수복지당의 생각입니다. 박정희/박근혜의 4대 그 강탈 재산은 구체적으로 정수장학회, 그리고 유경재단, 영남학원, 유경수 기념사업회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4대 강탈 재산에 그 재산을 모두 다 합해보니 5조 5천억 원이다. 약 5조 5천억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강탈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부산일보, MBC 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진실 보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으로 떨어져, 이렇게 좀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어야만이 그나마 이제 그 언론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일보와 MBC, 부산일보가 그 정수장학회의 소유이고,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 그 일가의 소유이고, 그리고 MBC의 상당 부분의 주식 또한 그 박정희로부터 내려온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일보와 MBC와 같은 유력한 그런 언론기관조차 지금 박정희 일가, 즉 박정희 박근혜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 그런 언론의 원래 목적한 바인 그 진실 보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산일보와 MBC와 같은 그런 언론 기구들은 당연히 환수해서 이게 당연히 그 박근혜 정부로부터 떨어뜨리고 당연히 환수해서 이게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거듭나는 그런 언론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만이 그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로부터 내려온 박근혜 일가의 4대 강탈 재산이 5조 5천억 원가 그 일가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본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부산일보, MBC와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 언론의 기능까지, 제대로 된 언론의 기능까지 같이 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비자금과 추징금 1조 565억 원과 그 전두환의 총 재산이라고 하죠. 29만 1,000원을 현재가치 수십조로 환산해서 환수해야 되고, 그리고 노태우의 비자금, 김영삼의 비자금 각각 5,200억 원과 9,200억 원 또한 반드시 환수해서 국민들의 민의 복지에 재원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환수는 그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친일파의 전 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파 전 재산에서 첫 번째로 을사오적, 즉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을 비롯한 모든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친일파의 전 재산을 대충 그 계산을 해보니, 그러니까 공개된 것만 계산을 해보니 약 143조 원입니다. 참고로 이 친일파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36년 이후에 사실 그 바로 직후에 친일파 청산이 대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진짜 환수됐어야 되는 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나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딱 4년 동안 나치 지배하에 있었는데, 물론 4년도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러나 36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가 4년 동안 나치 지배하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로부터 해방을 합니다. 즉 레지스탕스 세력이 승리하면서 이제 나치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탕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 단 한치의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연민 같은 거를 단 한치의 연민 없이 정말 프랑스는 대대적으로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1만 명에 해당하는 정말 많은 수의 그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2만에서 3만 명에 해당한다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치 부역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냥 처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치 부역자들의 그 전 재산 또한 환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그 당시에 환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나치에 부역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90대가 넘은 그 고령의 노인인 그 과거 나치 부역자들까지도 감옥에 넣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을 민족 반역자를 철저하게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 국민이 바로 국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했던 조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과 국가를 반역한 그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처단하고, 당시 레지스탕스 세력들은 제대로 된 그 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상풀벌을 정확하게 했던 게 바로 프랑스가 나치를 청산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치하 하에서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무자비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데 있어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한 게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 친일파들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 일제로부터 콩고물로 받아먹은 게 지금 환산해 보니 143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143조 원은 말 그대로 공개된 내용만 143조 원이지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러한 재산들까지 전부 다 찾아내고, 그리고 그 전부 다 찾아낸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거는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36년 일치치하 이후에 친일파 청산 제도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신설을 했지만, 그러나 그 국가기구에서조차도 그 국가기구도 한시적이었고, 그리고 그 국가기구조차도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함으로써 실제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손에 옮겨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만 143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진 것, 그리고 그 재원들을 복리 계산할 경우에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을 했을 때 이 금액은 1000조 원이 넘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서 그 친일파들에게 억압당했던 그런 독립유공자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운동가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그 민들을 위해서 이 재원들이 활용되어야만이 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고 민의 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다라는 것이 그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환수 대상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민 재벌 자본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민 재벌 자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본이 삼성 자본입니다. 삼성 재벌 자본이 현재 약 260조 원에 해당하고, 이 중에서도 이건희 일가의 소유 재산이 20조 원,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3조 8천억 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산이 약 8조 1천억 원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 지금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건희가 매년 그 배당금으로, 주식 배당금으로 받는 돈은 정말 수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정말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가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도 받는 돈이 수천억 원인데, 반면에 정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은 180만원, 평균 18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현실입니까? 이건희야말로 이제까지 쌓아놓은 돈만 놓고 봐도 수십조 원인데, 뭐가 그렇게 그 돈에 혈안이 돼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정말 그렇게 수천억 원을 매년 그렇게 배당금으로 받고 있는지, 이것 또한 참 말이 안 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민 재벌의 상징인 이건희 일가와 삼성자본의 환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그 환수의 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을 보면 52대 재벌 자본이 992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을 제외한 재벌 자본은 732조 원입니다. 그 삼성 일가를 제외한 다른 재벌가들의 재산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민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소유하고 있는 이 재벌 자본들, 이 재벌 자본들을 1차적으로 환수해서, 이 재벌 자본들 중에서도 삼성 재벌 자본을 1차적으로 환수해서 민의 복지로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삼성 재벌 자본, 어떻게 형성된 재벌 자본입니까? 우리 그 삼성 반도체 백혈병, 그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한 온갖 불치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많은 언론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이 축제한 이 자본들을 그냥 삼성 재벌가들이 그냥 성실하게 일하거나 혹은 잘나서 축제한 자본이 아니라 정말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그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내서 축제한 자본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내서 축제한 이 자본들, 당연히 환수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민중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합당한 걸 하자는 것이 바로 한수복지당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벌들은 절대 그들이 성실하거나 영리하거나 현명해서 그 정도의 돈들을 축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축제했다면 반대로 99%의 민의 세력은 멍청하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현명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실히 노동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현명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99%에 해당하는 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의 그 현명하고 성실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들에게서 가져간 그 복지 재원, 원래는 복지 재원으로 써야 되는 그 재원들이 1%에 해당하는 반민 세력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민 세력으로부터 그 돈을 모두 다 환수해서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삼성 재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반도체로 대변되는 삼성 반도체 100여병 걸려서 돌아가신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삼성은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내서 부를 축제하고 있었고, 그 삼성의 시초 자본 또한 그 친일파였던 그 삼성의 전대 회장이죠. 이병철이 그 미군정에 의해서 적산을 불화받고, 그렇게 불화받은 그 돈을 시초 자본으로 해서 그 온갖 탈법과 온갖 탈세와 그리고 권력형 비리범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그 재벌의 몸짓을 키운 게 바로 지금의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대표적인 반민 재벌 자본이고, 이렇게 대표적인 반민 재벌 자본, 당연히 민의 복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일가를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이건희 일가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자본들 같은 경우에 배당금 잔치를 통해서 개인이 벌어들인 돈이 바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그 숫자 하나하나를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막대하게 많은 돈들을 그 배당금으로 주식을 통해 배당금으로 배당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당금 놀이를 하는 게 2014년도만 봐도 2014년도 대비 그 배당액이 24%나 올라가는 그렇게 그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재벌 가문들은 매년 그렇게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 똑같은 2014년도에 그 재벌 가문들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들을 배당금으로 받는 동안 그 20대, 30대, 20, 30대에 그 가계 소득 증가율은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생각한다면 0.7%의 가계 소득은 0.7%의 그 소득 증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은 오히려 0.7%보다 더욱더 높게 3%, 4% 그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서 0.7%를 뺀다면 그만큼이 바로 마이너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 20, 30대 가계소득이 0.7% 상승하는 현실, 그리고 오히려 재벌들은 그 배당금으로 전년도 대비 24%나 많은 배당금 잔치를 벌이는 그 현실, 이러한 현실들이 과연 이 같은 공간에서, 이 같은 하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재벌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그 배당금들은 사실은 20대, 30대를 비롯한 99%의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배당금은 바로 그 기업에서 열심히 노동한 그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노동한 그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땀 흘려 노동한 그 노동의 결과물이 당연히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노동자를 비롯한 99% 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동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한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말 피땀 흘려 노동을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180만 원만 받는 반면에,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한 그 노동의 결과물들을 고스란히 주주들의 배당금이나 사내 유무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히려 그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 계속 가계부채가 쌓여가는 그런 현실에 놓이고, 반면에 그 재벌들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사대 유보금이 쌓여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벌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돈, 그 부당한 돈을 모두 다 환수해서 그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지당하고 합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합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99%의 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역대 정권과 지금의 정당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세력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복지당이 이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수복지당은 환수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수 대상들은 당연히 99%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 재산들을 1% 반민 세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이 돈들을 모두 다 환수해서 99% 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는 환수복지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시고 한 번쯤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행동을 할 때만이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제정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위원회 건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되는 대상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한 거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환수를 하고 이 환수된 금액을 바탕으로 그 민의 복지를 실질적인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자.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 방안의 첫 단계가 바로 옆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수복지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니는 시민분들, 이 범국민 환수복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수복지당에 관심 갖고 같이 당원으로서 함께 활동해 주신다면 이 환수복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그게 바로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반민재벌자본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반민재벌자본 환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내 유보금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내 유보금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벌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 원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 원래는 유사시에 쓰라고 쌓아놓은 돈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천천히 이야기하라는 시민분의 그 요청이 있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로 가지고 있는 돈이 또한 1,300조 원입니다. 이거는 같은 금액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 1,300조 원, 이 1,300조 원을 모두 다 환수해서 그 가계부채 1,300조 원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굉장히 깔끔하고도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내 유보금 1,300조 원과 가계부채 1,300조 원의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위기시에 유사시에 사용하라고 쌓아놓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비용만 쌓아놓으라고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내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이 이 사내 유보금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재산이 바로 1,300조 원이고 이거는 당연히 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 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 비용을 가져다가 민의 복지로 쓰자, 특히 민의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자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사내 유보금 초과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사내 유보금이 처음부터 이렇게 청천부지로 쌓여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91년도까지만 해도 사내 유보금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 과세하는 제도는 25%의 과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25%의 과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쌓아놔봐야 4%, 5%대의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쌓아놓지 않고 이제 쌓아놓지 못한 그런 사내 유보금, 원래 그 돈들은 당연히 뭐 세금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민의 복지로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자본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91년도부터 90년대 말까지 기업 성장률이 12%의 기업 성장률이 있었다면 똑같이 가계 소득이 성장하는 비율 또한 12%에 해당하는 가계 소득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즉 기업 성장률 12%, 가계 소득 증가율 11%, 이렇게 그 기업이 성장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이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그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그 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를 폐지하자 그 사내 유보금을 쌓는 정도가 천천부지로 올라갑니다. 원래 4%에서 5%에 해당하는 사내 유보금이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24%까지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의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내 유보금은 단순히 회사가 유사시에 사용하는 그 비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기업가, 재벌 자본들이 자신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서 자본으로서 쌓아놓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는 24%에 해당하는 사내 유보금이 현재 쌓여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계는 어떻습니까? 가계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20, 30대 가계 소득 증가율이 0.7%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0, 30대의 가계 소득 증가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즉 20, 30대 가계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지금의 현실, 그리고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인 현실은 이 사내 유보금이 1,300조 원이 쌓여있는 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원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민들은 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쌓여가는 지금의 현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유보금 1,300조 원을 가져다가 그 가계부채 1,300조 원을 해결하자.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곳에 지나다니는 시민분들, 가계부채 없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부채만 없어도 부자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계부채 일시에 탕감한다면 얼마나 삶이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지금 이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 가계부채 하나만 청산해도, 이 가계부채 하나만 인수시켜도 우리의 삶은 한결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유보금 1,300조 원을 모조리 가져다가 가계부채를 없애자라는 것이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을 통해서 그 환수복지의 그 국민적인 공감대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그런 법적,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이 환수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명에 함께해 주신다면 이 환수복지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반민 재벌자본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민 외국자본 환수입니다. 자, 이 반민 외국자본 환수는 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대대적으로 국제 투기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KT만 해도 전체 주식의 43%가 2014년도 기준에 전체 주식의 43%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 주식을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KT가 민영화된 이후, 즉 사형화된 이후에 약 8년 동안은 KT 경영자들이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즉 외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재벌 곳곳에, 기업 곳곳에
이제 침투되고 있는 그 투기성 자본들, 이 외국 자본들은 실제 그 소위 말해서 투기성으로 돈놀이를 하면서 많은 재원들을 국부를 외국으로 유치시켰습니다. 이렇게 국부를 해외로 유치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외국 자본들이 돈놀이를 하고 돈장난을 쳐서 그냥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외국 자본들을 비호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정권 곳곳에 배어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 외국 자본이 돈놀이를 하고 중간에 착복을 해도 착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눈 감아주는 식으로 하면서 이 반민 외국 자본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유입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돈들이 유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면 외국 자본으로는 론스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론스타는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500억 원의 부실 채권을 매각한 후 이것을 이제 다른 한국의 그 여러 곳에 투자하기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기업 은행을 매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수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인수에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배당금, 현금매수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6조 3,132억 원을 2억 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 차익을 남긴 6조 3,132억 원을 먼저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론스타가 부실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99억짜리 채권을 단돈 100원에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99억짜리를 단돈 100원에 매입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99억 빼기 100원만큼의 그 재원이 외국으로 유출됐다는 뜻입니다. 그 재원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지나다니는 시민분들께서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벌어들인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납부한 그 세금이 바로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바로 99억짜리 그 채권이 100원으로 구입되는 과정 속에서도 해외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99억 빼기 100원만큼의 그 금액은 민의 복지로 쓰여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민의 복지로 쓰여야 되는 금액이 오히려 해외로 유치되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지금의 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 1%의 반민 세력의 자본을 환수해서 99%의 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된다는 한 가지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대표적인 반민 외국 자본인 론스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돈놀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먹튀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반민 외국 자본이 론스타의 6조 3,132억 원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서 우리의 복지 재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론스타뿐만 아니라 맥쿼리 인프라라는 대표적인 반민 외국 자본도 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의 투하 자본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 금액 또한 인수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하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 투하 자본도 당연히 반드시 환수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맥쿼리 인프라가 터널 등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창출합니다. 그 영업이익이 1,336억 원입니다. 근데 이 1,336억 원은 바로 영업이익률이 60.4%인 높은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실적을 갖고 있는 그 맥쿼리 인프라가 원래는 납부해야 된 세금이 법인세로 30%를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 맥쿼리 인프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가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과연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힘을 강제해서 이 세금을 빼앗았느냐? 그것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권력 곳곳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박혀 있어서 이 외국계 자본들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주거나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복지당은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와 맥쿼리 인프라로 대표하는 반민 외국 자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99%의 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재원이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유출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국부를 해외에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국부를 유치시킨 당사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탈세와 불법을 통해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이 외국 자본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외국분 기지를 환수해야 합니다.
자, 이 외국군 기지 환수와 관련해서는 외국군, 즉 미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실제 주둔 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국군이 이 땅에 들어와 주둔 비용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과연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둔비 한 푼도 내지 않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미군 기지 사용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무슨 직간접 비용을 비롯한 여러 방위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오히려 대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사용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들어선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주한미군이 들어선 그 지역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까? 전혀 마음껏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고 미군에 의해서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상 점령되어 있고 미국 땅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란자 땅, 즉 용산을 비롯한 노란자에 해당하는 그 땅들을 미군이 그렇게 들어서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지 사용료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미군기지 사용료 당연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기지 사용료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기지 사용료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한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미군기지 사용료와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한 기지와 관련 시설을 환수하자라는 게 바로 한수복지당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주요 미군기지의 현재 토지 시세를 계산을 해보니 용산 미군기지가 34조 원, 평택 미군기지가 24조 원, 오산 공군기지가 16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한 비용이 바로 74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지 임차료를 계산을 하면 93년도에 국방부가 주한미군 부지 임차료를 연 24억 달러, 즉 2조 5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군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지 임차료를 내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내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연 9,3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과 연 1조 원의 직간접 지원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임차료 2조 5천억 원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및 집행분과 부당이자 소득을 계산을 해보니 연평균 200억 원 이상입니다. 즉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및 집행분이 1억가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자놀이, 돈놀이를 하고 있고요. 이 이자놀이를 통해서 연평균 200억 원의 부당이자 소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들 모두 다 고스란히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한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지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기지 이전 비용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요. 이 떠안고 있는 기지 이전 비용 또한 모두를 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지 이전 비용이 약 16조 원이고요. 그리고 생태복구 비용은 12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를 환수하고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이 3조 124억 원 또한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 다른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도 내지 않고 그리고 미군기지 부지 사용료 오히려 미군이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미군들은 들어서서 왜 우리에게 부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 비용을 우리에게 계속 부당하게 요구하느냐. 이것이 정말 그 금전적으로만 환산해도 사실 국민들의 복지 지원으로 쓸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이 현재 지금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그 미군 기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돈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특히 재작년, 작년을 비롯해서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용산기지 그리고 오산기지에서 탄적을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요.
이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국방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불법적으로 이 탄저균을 들여와서 미군이 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라는 거 정말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의 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탄저균을 비롯한 보톨리듐, 이 생화학 무기들을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정반대로 들여오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들여왔으며 이거를 말 그대로 그 택배 배송을 통해서 들여왔다. 그러니까 전혀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들여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들여와서 나중에 발각되자 그제서야 이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현재 그 주한미군의 모습을 보면 과연 주한미군이 이 땅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보톨리듐이 들어와서 생화학 실험을 하고, 그 생화학 실험을 했다는 것을 언론에 계속 공개하는 거, 이거는 마치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목숨을 마치 인질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줄을 그 인질로 삼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비롯한 여러 주권들을 침해하고 그 주권을 휘두르고 있는 게 지금의 주한미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한미군은 그렇게 인질로 삼고 있고, 그리고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나라와는 정반대로 굳이 임대료도 임차료도 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부당하게 그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직간접 비용을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주한미군이 지금의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마치 돈줄로 생각하고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치적인 이러한 금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드 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거, 그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고, 성주 국민들 800명이 삭발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사드 배치는 정말 부당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배치가 마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를 한다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국과 주변국, 즉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외교적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만 봐도 절대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 배치는 그 성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사드 배치가 바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드 배치, 한 대 배치하는데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겉으로는 미 국방부에서 그 돈을 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년도 미 국방부 예산에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하는 그 비용 예산 측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비용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 사드 배치, 미 국방부에서 그 비용을 던다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탄저균과 보톨리듐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실험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조차도 그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을 위해서 이 땅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오히려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는 거는 이 땅의 국민들이라는 거, 이러한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외국군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게 바로 한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군 기지 반드시 환수해야 되고, 이 환수한 그 외국군 기지, 그리고 그렇게 환수한 그 기지를 비롯한 재원들이 당연히 그 99%의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재원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 한수복지당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 환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 환수 대상을 바탕으로 5가지 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한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5가지 환수 내용은 첫 번째,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두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세 번째, 교육과 의료를 무상화하며, 네 번째,
부동산의 공공성을 위반하고, 5번째 구조적 부채를 청산하자. 이것이 바로 환수복지랑이 이야기하는 5가지 복지 내용입니다. 복지 목적입니다. 이렇게 5대 환수, 5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많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옆에서 환수복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범국민 캠페인에 관심 갖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말 한 가지라도 참여해 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힘이 모여서 이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이 정말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의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을 하나로 모을 때 환수복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수복지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환수복지 특별위원회를 바탕으로 그 환수해야 되는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민의 복지를 실현시키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환수복지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수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환수복지 실현을 위한 그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발걸음 잠시 멈추셔서 서명을 하는데 한 10초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환수복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함께 그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약 1시간 반가량 쭉 그 환수복지와 그 범국민 환수복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그 일단락을 하고 더 이제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환수복지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시민분들과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